북한에는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굶어 죽거나 아니면 맞아 죽거나 어떤 폭행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에 비해 어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에 비교해 보자면은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상당히 끔찍하고 잔인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연쇄 살인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외부에는 별로 알려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번 특이하게 북한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 함경남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상당히 우리나라의 사건들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했던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사진을 먼저 보실까요? 함경남도이면은 강원도의 위쯤이에요. 그쵸? 강원도는 지금 휴전선에 의해서 나눠져 있죠. 분단되어 있는데 강원도 바로 위쪽에 저 주황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 지역에서 있던 일이에요. 이때가 91년 10월 중순입니다. 함경남도의 신포시 재판소에서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은요, 박명식이라는 40대 남자인데요. 12명의 생명을 앗아간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이라는 게 철저하게 폐쇄되어 있잖아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들을 외부에서는 별로 알려지지가 않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 특이하게도 외신에게까지 소개됐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알려졌던 사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박명식은 1990년 4월부터 6개월간 무려 12번의 살인을 저질렀어요. 범행 대상도 굉장히 어립니다. 14살부터 17살까지의 어떤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대상이었어요. 범행 방법이 뭐였냐면요. 복부를 난자한 다음 장기를 적출했습니다. 장기 적출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 사건은 범행 수법도 상당히 잔인했지만 수사에 나선 보안서,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서가 되겠죠. 보안서가 제때 범인을 잡지 못해서요. 희생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었고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아볼게요. 사건의 범인이 되는 박 씨는요. 범행이 벌어지기 수년 전부터 간경화를 앓고 있었대요. 병에 걸려 있었는데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 뭐 큰 병원이나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다양하게 받아봤답니다. 그런데 별 효과를 보지 못했었대요. 병이 낫지를 않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박 씨와 이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직장 동료로부터 점을 잘 본다라는 무당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개를 받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실 북한에서는요, 이 무당이나 어떤 종교 행위에 대한 단속과 통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요, 함부로 이러한 이야기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요. 그래서 굉장히 숨어서 몰래 이루어지는 일들이고요. 어떤 무당이나 종교를 접한다는 것이. 박 씨도 이렇게 좀 폐쇄된 상황에서 동료의 말을 믿고 이 무당을 찾아갔었던 거죠. 무당을 찾아간 박 씨는요, 자기가 지금 간경화를 심하게 앓고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계속 끈질기게 매달리니까요, 무당도 사실 이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며칠 있다 다시 찾아오면 그때 알려주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5일 정도 있다가 다시 찾아갔다고 해요. 박 씨가 무당에게 다시 찾아갔어요. 무당이 점을 치더니 이러한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사람의 간을 먹어야 이 간경화가 낫는다 라는 점괘가 나왔기 때문에 산 사람의 간을 구해야 된다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어릴수록 좋다, 어린 사람의 간일수록 좋다는 말까지 더 붙였습니다. 박명식은 집에 돌아와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좀 소심한 성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요. 박씨 성격이 좀 조용하고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얌전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미 범죄는 끝나고 난 뒤에 알려진 이야기지만 당시에 박 씨가 사람을 죽인다거나 또 위해를 가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못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병세가 자꾸 심해지면서 박 씨 눈에 도끼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차피 죽을 바에는 무당에게 들은 말이라도 한번 시도해보고 죽자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박 씨는 그 뒤로 범행의 타겟이 될 대상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박 씨는 봄철에 농촌 동원을 나온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북한은 이제 해마다 봄, 가을 되면요, 고등중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을 협동 농장 노력지원이라는 곳에 의무적으로 동원시킵니다. 북한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 농작 기간이 되면요, 학생들을 동원해서 생산량을 높이려는, 식량 생산을 높이려는 이런 정책인 것 같아요. 학생들은 보통 봄철에는요 50일에서 60일 정도, 가을에는 20일 정도의 농촌 동원을 나간다고 합니다. 보통 일과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데 밤늦게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일을 한 뒤에는 이제 그 농부들 집에 두세 명씩 나눠져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는 단체로 모여서 하고요.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박명식이 이곳에 파견된 학생들을 통솔하는, 인솔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에 비해서 굉장히 타겟을 정하기가 상당히 쉬웠던 거죠. 어떤 학생들의 숙소나 인원을 파악해가기 상당히 좋았고요. 그죠? 시간도 자기가 고려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고, 아마 이런 이유에서 어린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명식은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학생들을 인솔해서 논이나 밭으로 이동을 했고요. 낮이 돼서 이제 학생들이 일을 나갔으면은 그동안 학생들의 숙소를 확인한 다음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농촌 동원에 나온 학생들은요, 하루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았대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이제 밤이 되면 모두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찍 잠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잠든 사이 밤 11시경 어느 숙소에 침입한 박 씨는요, 한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준비한 흉기로 그 자리에서 급소를 찔렀습니다. 박 씨는 이 피 흘리는 학생을 숙소에서 안고 나오다가 아마 이제 시신을, 이제 사람을 죽였으니까 시신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아마 혼자 있는 곳에서 간을 꺼내려고 했겠죠. 시신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동네 개들이 지저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피냄새가 났으니까 개들이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이 학생을 마당에 버려놓고는 도망을 쳤습니다. 흉기에 찔린 학생은 이제 과다출혈로 인해서 다음날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망했던 학생이 고등중학교 4학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나이로 치면 중학교 2학년, 15살입니다. 첫 범행은 실패로 끝났어요. 실패를 했고 간을 얻는 데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붙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박 씨는 바로 이어서 다음 범행을 계획했어요. 며칠 후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농장에서 4km 정도 떨어진 농장이었다고요. 또다시 학생이 납치되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두 번째 시신은 농장원이 발견 당시에 기절할 정도로 복부가 상당히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발견 당시에 이미 배를 갈랐고 장기를 적출해서 도망친 상태였겠죠. 이 최초 발견자는 이제 신포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신포시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보안서에 바로 신고를 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범인을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아마 단서가 부족했고 어떤 북한의 그 수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야간에 아무도 없는 농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아마 해결하기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보안서에서는요,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신포 시내에서 20대 여성이 시체로 발견됩니다.
이번 사건도 역시 시신의 복부 부분이, 배 부분이 훼손되어 있었고요. 간을 또 적출해 나간 거겠죠. 이 사건 이후에 연달아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신포시와 인근에서 10건의 연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게 됩니다. 연쇄 살인 사건이 계속되자 이 신포 시민들은요, 공포에 휩싸여서 밤에는 다니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수사 당국은 살인범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단서를 전혀 찾지를 못했어요. 한국은 현장 조사나 어떤 유전자 감식 등 과학적인 수사 방법이 동원되지만요, 북한에서는 수사기법의 낙후로 인해서 과학 수사는 기대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고요. 오로지 주민의 신고나 현장에 증인이 없으면은 사건의 수사를 진척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오래되고 낡은 수사기법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이러한 한 10차례 이상의 살인사건이 계속 발생했지만 전혀 범인에 근접하지 못하자 신포시의 당 책임비서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해서 평양에 중앙정보부에 이제 회의를 하러 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북한의 국회의원이겠죠, 살인장군이라는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10월의 어느 날 박명식은 추수 동원을 나온 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피해 학생이 소리치면서 저항했습니다. 생각보다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박명식은 살인을 멈추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인근 마을 사람들은 연쇄살인 사건 때문에 예민한 상태였거든요. 이 살인범 잡기에 상당히 혈안이 돼 있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낌새를 채고 도망가던 박 씨를 결국 주민들이 붙잡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13번째 살인을 시도하다가 주민들에게 붙잡히게 된 거죠. 만약에 이날 주민들이 붙잡지 못했으면요, 그 이상의 피해가 분명히 발생했었고요. 14번, 15번 이상의 연쇄살인이 계속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박 씨는 체포되어서요, 공개 총사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박명식에게 점을 쳐줬던 그 무당도 보안사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요.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어떤 종교나 미신회 같은 거, 미신을 전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나라의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종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게. 네, 무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 사회에 은밀히 퍼져가고 있는 어떤 이런 무당들의 폐해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한데요. 북한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주체사상의 나라라고 떠들잖아요. 하지만 정작 북한의 사람들은 어떤 의료시설과 복지의 낙후로 인해서 무당을 찾아다니면서까지 점괘에 의지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참담한 실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사회가 뭐 자주이니 주체사상이니 떠들면서도 사람의 간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이런 허황된 점괘를 믿고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당시 북한의 주민들의 사고는 우리나라의 5, 60년대에 머무른 수준이었습니다. 자, 어때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무당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종교나 미신에 의지한 믿음이라는 것으로 어떤 자신의 심신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종교가 있기 전에 자신이 먼저 있어야 올바른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사건은 북한에서 있었던 박명식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